팟캐스트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젠더 돋보기, 전 지구적인 난민 현상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예,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손희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젠더 돋보기 주제는 난민입니다. 페미쇼에서 좀 자세한 주제의 배경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배경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은 페미쇼부터 들어보시면 공부하세요. 네,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페미쇼가 본편보다 약간 청취율이 떨어져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논의되거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난민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이제 결국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보수 기독교발 가짜 뉴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앞에서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난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그 설명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동요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런 조장이 어째서 이토록 우리에게 잘 먹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할지가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난민이라는 주제도 저희가 같이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조작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 먹히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라는 그 손희정 선생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갑툭튀 난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네, 그런 거였죠.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그 제주도의 난민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공론장으로 부상을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그 전에도 난민 이전에 이주 노동자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약간 이제 타자화되신 분들로 같이 뭐 가끔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왜냐하면 이제 거주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이제 그 가사 노동자 분들을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베트남 여성은 할 수 없냐 이제 막 이제 이런 전화들이 가끔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낯설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사 관리를 필요로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집을 다 개방해야 되는 거니까 또 원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아래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잘 모르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어떤 편견 같은 건지 그런 게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기보다는 문화재현 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난민에 대한 혐오랑 연결되어 있는 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나 공포 그리고 조선족 에 대한 혐오나 공포 같은 것들하고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을 보면 말하자면 예전에는 북한이 괴물처럼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북한 사람들은 꽃미남의 형태로 되게 많이 그려지거든요. 뭐 현빈이라든가 공유,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강동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꽃미남의 형태로 친근한 형제 로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변화와 함께 어떤 변화가 등장했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전에 차지하고 있었던 괴물의 자리에 조선족 동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또 막 순수한 민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문근영 씨가 연기했었던 댄서의 순정에서처럼 순수하고 뭔가 약간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선족으로 그렸다면 때 안 묻은 이렇게 자본주의의 물이 좀 덜 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황해라든지 신세계 같은 영화들을 지나서 요즘에 왔을 땐 범죄도시나
뭐 청년경찰 같은 영화까지 맞다. 오게 되면 한국 여자들을 위협하는 괴물로서의 조선족 남성이라든가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자본의 흐름을 타고 들어온 괴물 같은 노동자들이 조선족의 얼굴을 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사회가 자기네 내적 결속을 다지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괴물의 형상에 이렇게 이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유하는 굉장히 익숙한 흐름 안에서 더욱더 낯선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뭐 무슬림에 대한 어떤 혐오, 난민에 대한 혐오 같은 게 등장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정말 난민 문제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미 선생님을 모셨는데, 사실 그 전에 이주노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 활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난민 주제까지 발전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주노동에 대해서 책을 쓰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비주류에 이렇게 아까도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메일 이제 이런 것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선생님의 생애사에서? 네, 저는 우리는 집을 떠난다라는 책이 주로 한국에서에 들어온 다양한 이주자들, 결혼 네. 이주자, 노동 이주자, 난민들의 삶, 또 이주민 2세들의 삶에 대한 인류학적인 일종의 현장 보고서 같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이제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 관심 있어 해왔던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과 이 자본주의 확산이 여성 노동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가 제 오래된 연구 관심사였고, 제 박사 논문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또 이미지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는 흐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우리 제중 동포인 조선족 분들이 신도시 분당 일산 거기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건설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본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자본 이동에 따른 지역 여성 노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관심이었다가 실제 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노동을 하면서 여기를 오는가, 이런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주자 연구를 2000년대 이후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15년 정도 흘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엔터테이너, 섹스워커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주자들을 만났고 써서 근데 이게 이주자의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주의를 그냥 강조해왔고 국민국가주의를 강조해왔던 나라에서 얼마나 예외적이고 낯설은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자의 한국에 와서 일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집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 집을 경제적으로 생존시키기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미래의 좋은 삶을 위해서 자기 집을 한 번씩은 떠나잖아요. 네. 가출을 해본 적도 있죠. 저항하려고. 또 공부하러 가려고 딴 도시를 가거나 읍내로 이사 가기도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고 또 다양해진 국내외 이동이 있잖아요. 이주가. 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떠난다라는 그 제목이 이주자를 상상할 때 조금 더 나도 집을 떠났지 않는가. 그 집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기대가 컸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안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 문제를 좀 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주자들의 경험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 못할 경험이 없잖아. 인간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좀 제목을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라고 붙여놓고 이제 이 연구를 네. 연구의 결과물을 책으로 만든 거죠. 네. 예. 전 정말 이 책 제목 보고 저의 경험이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지내고 서울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온 게 제가 첫 서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주자였네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제가 정말 꼭 공유하고 싶어서 밑줄 그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주자 이러면은 뭔가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있던 사람이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뭔가 무임승차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어떤 편견들을 갖기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자는 어려운 이주를 결정하고 실행한 만큼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생애의 한순간 임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이주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간 건너뛰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심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주자가 낯선 타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제 쓰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그래서 정말 나의 이주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훨씬 정말 그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설렘, 기대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책 제목을 잘 지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영화로 얘기하니까 제가 본 단편 영화 중에 한 편이 실화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부부가 동대문에서 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부부가 아기를 맡길 조선족 부모를 이제 가사도우미를 드릴 때 인터뷰를 하는 이제 상황을 짜놓고 다 극영화를 찍었는데 이 조선족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 나오고 엄청나게 영어도 잘하고 교육받은 엘리트인데 정말로 모험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은 자원만 봤을 때에는 옷을 파시는 분이랑 어떤 차이가 난다는 설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뒤집는 거야, 남한에 완전히. 계시는 분들이 계속 조선족 여성을 막 좀 약간 무시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어떤 상상력을 가진 답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그 이주자들 보면은 사실은 돌봄 노동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제조업 또 열악한 제조업에 네. 많이 들어가 있고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노동을 낮은 임금과 열등 아주 안 좋은 3D 조건 안에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수행할 만큼 아직 조금 더 선진화되고 조금 더 문명화된 거고 조금 더 소비주의적이고 안락한 그런 것들을 삶에서 체험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그 문제는 국가의 이주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주 정책이 특별히 제중동포에게 방문 취업제라든가 또는 재동포들 이 귀환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조선조 제중동포분이 지금 고학력의 여성이 여기 와가지고 중국어 가르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근데 직종 제한 때문에 필리핀 분에게 한국에 와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기지촌에서 노래하고 성적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와서 뭐 KBS 공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스타가 된 어떤 필리핀 여성들을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주자의 본질이 아니라 이주자의 다양한 학력이나 아니면 그들의 열망이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렇게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민 이주 정책이 연애들은 내국인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일해라.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안 가는 분야만 가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그 특별한
학력이나 어떤 기술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간주되어지는 그런 노동시장에서만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본질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진 이미지인 만들어낸 거네요. 예. 소위 노동 조건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한국 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그런 열악한 노동 늘 해봤는데 그분들이 다 처음 해보는 거래요.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그럴 것 산재가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네. 이렇게 12시간, 14시간씩 쉬지 않고 점심시간 30분 주면서 계속 돌리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더 어떤 풍요로운 자연 자원도 많고 이런 환경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노동 강도나 이 압축적 시간성에다가 낮은 임금, 그다음에 무례한 모욕적인 어떤 상사나 동료들의 욕이나 태도들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텔레비에서 본 한류나 드라마나 케이팝에서 본 한국과 왜 이렇게 실제적인 한국이 다르냐고 늘 말씀하십니다. 부끄럽다. 정말. 아니 뭐 부끄러운 것보다 우리 한국 분들도 해외 이주 나갈 때는 가장 열악한 형태의 네. 일터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하향화 시킨다는 거죠. 이주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이나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제공된 노동 일터나 사회적 지원 체계보다 낮은 데에 머무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민 이슈가 나왔을 때 국민이 먼저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는데 다 듣고 국민이 먼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러울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네요. 완벽하게 다른 분절적 노동 시장에서 지금 이주민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몸담고 있는 영어 강사 시장도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이주민과 국민 사이에 분명히 노동시장, 사회적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의 형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차별을 여전히 확고하게 만들어낸 것이 한국의 이주 정책입니다. 예. 그러네요. 예, 본질이 아니다라는 국민들 게. 안심하시라고요. 네. 안심하라고 말하는 예. 거는 뭐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 이미 충분히 차별받고 있는 대상이 이주민이라는 거를 인지하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 예. 이미. 분절적 노동시장에만 예. 들어오게 그 이중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주도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주도 얘기가 아니라 예멘 난민 문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제주도 갔다 오셨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7, 8월에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오, 4번이요? 그래서 거의 여름을 제주도에서 보낸 거나 다름없죠. 정말 예, 예, 그러셨구나. 어떻게, 어떠셨는지. 예, 예. 어떻게 다녀오시게 됐는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난민 연구를 해왔지만 예멘 난민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자세히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주로 다룬 난민들은 사실은 아프리카계나 또는 아시아계 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멘 난민은 저에게도 익숙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멘 난민 뉴스가 5월달, 6월달 있을 때마다 미디어에서 이제 뭐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럴 때 알지 못함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네네. 없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거나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조금 발언을 자제한 편이죠. 이슈는 뭔지 알았지만.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제주도 우리가 익숙했던 이슈가 가짜 난민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 된 게 난민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다. 브랜드 첫 번째. 옷을 입었다. 신발은 나이키 신었다. 이게 뭐 난민이냐. 이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다. 난민이면은 그렇게 정말 열악하고 헐벗고 막 굶주리고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어떤 그 종편 TV나 어떤 그 이 보트 피플을 상상하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제주 예멘 난민의 트렌디한 이런 옷차림과 이 뭐 자신감 있는 어떤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은 거겠죠. 그래서 가서 저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계시던 분들이 왔어요. 정말 어떤 요리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고급 공무원, 그다음에 어떤 경찰서장, 그다음에 군 장교,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게. 다큐멘터리 제작
하시는 분, 어떤 사무원 종사자, 은행 간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나이대도 좀 20대, 30대, 40대, 50대로 이제 다양하고 여성들도 한 10%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5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거기서 우리는 20, 30대 남성 위주로 다 왔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인구층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은 아랍의 봄 이후에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독재 정권에 반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떠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예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전쟁 상태에 치달은 2016년 이후부터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미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이 말레이시아에서 꽤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2, 3년 또는 뭐 몇 개월. 그러는데 오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 하면 우리가 강남 사람, 강북 사람 다 주변 나라로 일단 난민화돼서 도망을 갔겠죠. 위험을 피한다. 그러면 그때 강남 분들은 혹시 강남 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조금 부유한 계층은 좋은 옷 입고 왔을 거고 그렇죠. 급하게 나오신 분들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급은 난민 사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민은 전쟁이나 또 종족 박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피해라든가 이런 난민 발생 사유가 있었을 때 그 난민이 되는 이유는 부자라고 난민이 안 되고 뭐 조금 그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난민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물론 난민 상황이 났을 때 누가 더 대처 능력이 있냐는 경제적 조건이지만 그래갖고 처음에 가짜 난민이라고 우리가 얘기되었을 때 그 증거로 삼은 게 핸드폰, 나이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동이 많으니까 핸드폰은 다 갖고 있는 거 당연하고 지금도 연락을 다 취하시고 그렇고 좀 의상 같은 것도 사실 브랜드 옷도 가짜도 많고요. 뭐 이렇게 많고 그거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전쟁의 박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한국에서 난민이 어떤 존재로 상상되는가가 제일 핵심 이슈였다. 한국에서 난민이란 어떻게 존재는 어떻게 상상되는가. 그게 좀 핵심 이슈였고 저는 난민들의 이제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되어지면서 재밌는 하나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 때로 몰려왔냐? 왜 500명이 그러니까 2018년 4월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4월 말부터 5월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거죠. 5월 초에 그랬더니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원래 생각해보면은 2017년 12월부터 에어 아시아가 비행기가 떴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제주 직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에 오고 조금 뜨문뜨문하게 이렇게 해서 어제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난민이 된 이유는 동족 간의 분쟁이라는 거죠. 민족 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다른 종교 세력들과 또 미국의 사우디 지원을 통해서 사실 우리 간에 무슨 특별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다른 두 거대 세력 간, 외부 세력 간의 전쟁에 우리가 대리전을 치른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멘 난민이 발생하게 된 예멘 내전이라고 하는 거의 배경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전쟁이 끼어 있었던 거고 거기에는 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걸려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저희가 그 에어 아시아가 에어 아시아 맞죠? 그게 뜬다고 했었을 때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아니 이제 한반도에 전쟁 위기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 그때.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이어서. 한반도가 위험한데 우리가 전쟁 피해 왔는데 전쟁지로 가냐.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국내법으로서 난민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뿐이 없고 난민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6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직업 기회도 제한이 그렇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협약이 된 국가를 가려다 보는데 또 직항이 있고 무비자 정책이 있네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2월 달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여기서 화해 무드가 됐어요. 그러더니 그 두 대통령이 또 리더들이 만나는 바로 그때부터 막 온 거예요.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 되겠다. 이거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거예요, 있는 그거. 위험한 민족인가. 아니 2017년에는 저희 만원 학회에서 전쟁 언제 나냐. 게스트 스피커로 외국 사람들 불렀는데 다 났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아하. 거기 너네 나라 그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을촉즉발의 위기 때문에 다 한국에 와서 특강하는 거 아니면 정말 키노트 스피커 하는 거 취소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와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예멘 난민과 예멘 난민이 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예멘 난민 사태 이후가 직후에 난민 그러니까 내전 직후에 또 이미 한국으로 오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500명의 예멘 난민이 들어와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한꺼번에 이렇게 몇 개의 비행기를 타고 한 비행기에 7, 80명씩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오신 분이 제 첫 번째 예멘 난민은 아닙니다.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계속 지난 몇 년간 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이제 조금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예멘 난민 500명이 뭉뚱그려져 있다가 굉장히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대규모로 들어오셨나의 좀 맥락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제일 와닿는 것이 그러니까 난민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떠나왔기 때문에 난민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조건 같은 건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를 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예멘 난민분들이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만든 기업이라고 그런다고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랑 계속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거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걸 꽉 쥐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 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 가짜 난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서 난민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나. 정말 그 왜 우리가 그 뭐 이한장의 사진 해서 터키인가 어디 해변에 쓸려온 막 그런 정말 그 막 못 먹고 막 못 입고 이제 이런 것만 난민으로 생각했다가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력하고 안 맞았을 때 불일치했을 때 가짜 난민으로 그 사람들을 정의 내리면서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오독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짜 난민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틀릴 리가 없다라는 자기 확신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그 난민은 계급과 상관이 없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스트립도 보면서 그 미스터 션샤인을 열심히 저는 또 봤었는데 마지막에 그 의병 사진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토가 아니라 만주로 나가니까 그분들도 어떤 그 식민지라는 정치적 박해를 떠나서 이주하신 분들이고 난민이 정말 정치적 난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병이야말로 정치적 난민이었고 거기에서 뭐 그 역사적 상상력이긴 하지만 고혜 씨는 대갓집의 손녀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신분을 어쨌든 했는데 그때 뭐 우리가 그 새 여자에서도 했듯이 허정숙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뭐죠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데에는 계급의 문제는 아니 그리고 아니다. 만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951년에 난민협약이라는 어떤 근대적 전지구적인 시스템이 제도화 저기 전까지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유민, 유랑자, 유랑민, 나그네
그런 실향민 이런 개념으로 불렀던 맞아요. 것뿐인 네.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거를 예. 지금 난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은 것 같은데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난민화된 어떤 국민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뭐 가난과 빈곤, 이건, 식민지 지배, 정치적 또는 박해, 뭐 정치적 박해, 군사주의 문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런 혐오가 있으니까 한국의 성적 소수자분이 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짜 난민이라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아무리 여기서 퀴어 페스티벌도 열리고 성소수자들이 다 커밍아웃 하면서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산다라는 게 위협이라고 그리고 가공할 만한 공포를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 가짜 난민 아니냐?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는 난민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런 가공할 만한 공포와 박해를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난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계급이나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개별화된 인권 개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이 많잖아요. 일단 그렇죠. 전쟁, 내전, 네. 환경재앙. 게다가 어떤 지역에서 다국적 기업이 저수지, 우리도 지금 굉장히 SK가 큰 사건을 냈죠. 네. 저수지가 지금 다 범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하루 순간에 집을 다 잃고. 라오스. 맞아요. 예, 라오스에서 SK 댐 사건. 어느 날 하루 자기의 그 일터와 거주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같은 국내에서도 국내 실향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꼭 유민이나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 해외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고 해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국내 실향민들도 다 난민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내면서 하는 건 난민은 난민 발생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난민은 개인이 느끼는 어떤 공포와 박해 때문에 자국에서 비호를 시청할 수 없고 자국에서 안정화되고 안전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이거는 그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화된 인권 개념으로 그 사람을 구제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새로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 난민이라고 했을 때 해외만 가는 게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난민 발생이 있다. 한국에서도 경주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그 공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주지를 바꾸려면 사실은 거주지 바꾸기가 그렇게 쉽나요? 왜냐하면 직장이 다 거기 있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삶의 거주지가 거긴데 그러면 얼마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에도 점점점 어떤 가공할 만한 어떤 공포가 느껴지면 자기의 모든 자원을 거기다 다 다두고 떠나는 다른 거죠.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게 가짜 난민,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손실이 더 많겠어요. 삶 자체가 다 손실되어진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난민 얘기를 할 때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좀 감정이 되는 게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까지 좋았던 사람들, 가족, 그다음에 뭐 일터, 일 여기서 만났던 친구들과 완벽하게 결별해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사회적으로 환대도 못 받고 아주 그냥 열악하고 헐벗은 어떤 상황의 삶의 조건에서 다시 거기서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면 그게 어떤 심정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맞아요. 저는 좀 그리고 뭐 여기 맨날 얘기하지만 그 여성들의 삶도 난민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포가 느껴진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너도 거짓 성폭력 피해자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어떤 꽃뱀이라는 오인을 받고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가공할 만한 형태의 정말 공포예요. 내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화시켜내고 삭제시켜내는 아주 그 공격적인 공간에서 내 얘기를 한다라는 거, 내 삶을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미래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존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자존의 것처럼 기반이란 말이 참 이렇게 또
그러네. 표현이 너무 슬퍼 보이네. 아니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난민 반대했었을 때 페미니스트 그가 뭐랄까 철학 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하고 좀 허약하다는 힘들었어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실향민에서부터 사실은 난민이란 개념은 계속 있었던 건데 그렇죠. 실질적인 난민은 있었죠. 저는 좀 궁금한 거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왜 이게 늘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어필하는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다 짐작한 건데 한국의 정치적 정동, 감정의 시간성의 문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난민이 계속 왔었고 난민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1992년부터 난민협약에 가입해가지고 벌써 이게 몇 년이 됐어요? 30년이 되는데 근데 난민 그 첫 번째 난민 인정자는 2000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민 신청자도 많았는데 갑자기 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소수자인 난민이 어느 날 한국 사회에 한반도를 다 그냥 쥐어 삼킬 것 같은 가공의 이슬람화 된다고 막 공포의 그러고. 대상으로 나오는데 그럴 거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뭐 이런 걸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이주민 문제 외국인 이들의 문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10년 보수 우파에 완전히 시혜적 외국인 정책에 익숙해진 거죠. 외국인들은 불쌍하고 우리보다 열등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돼 갖고 한국인처럼 말도 하고 그래 갖고 저출산 위기도 극복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도 극복한다. 이런 개념의 프레임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를 창출한 국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촛불광장이 우리가 엄청 촛불광장에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로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해서 국민국가주의를 어떤 특수한 형태의 감정체계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간단한 예로 그 이주민 친구들이랑 외국인 노동자랑 첫째 촛불 시위에도 갔었고 중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국민 이 막 나오니까 그분들이 웃어요. 아니 나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좀 배우고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전 세계 시민이 이 한국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 저항을 정말 응원하고 있다. 이거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전 지구적인 어떤 민주화 과정의 하나의 역사로 기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토요일 날 식사도 일 끝나고 식사도 제대로 하여튼 못한 채 같이 데모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저 너무 재밌는 게 특강 같은 데 가서 그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진짜 막 거북선 한글 이런 게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이거는 2000년대 다 깨지잖아요. 그런 건 없다. 근데 요즘에 다시 가면 민족의 자부심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촛불 얘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촛불은 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전지구적인 형태의 민주화의 역사 중에 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주의가 이렇게 가열차게 된 상황에서 당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냥 한편에 갑질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적폐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공정한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배의 공정함이 있을 거라고 희망에 찼었잖아요. 근데 그게 개혁이라는 건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아주 고답적인 형태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에서 구조적 개혁이라는 것은 느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보다 항상 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정서가
아주 팽배한 상황에서 예멘 난민이 왔는데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건 물론 기독교가 이제 반이슬람 정서 때문에 한 거지만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 알된 주체가 청년 주체들이었거든요. 청년들이 우리도 일자리 없는데 예멘 난민이 일자리 뺏는다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청년들이 실업의 불안이라든가 어떤 일터에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 해결이 굉장히 안 되는 형태로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난민들이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라는 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론이 뭐냐면 그때 거짓 정보가 거기에 섞인 거죠. 난민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댄다 공짜로 그러는데 두 번째 가짜 뉴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이나 청년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가짜 뉴스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팩트는 이겁니다. 한국의 2013년에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난민들은 경제적 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받고 난민 인정 결과가 나오게 되는 6개월간 기본 생존 그를 지원하는 비로 43만 원 정도를 6개월 동안 지불한다라는 한 달에 43만 원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대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200만 원으로 평생 준다 이런 거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왜 주는지의 이유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난민은 경제적 이주자가 아니라는 관점 때문에 일자리를 난민 인정 기간에는 하지 말고 난민 인정 절차를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무임승차자로 나오니까 막 적대적인 형태의 이제 우리가 민주화 혁명도 했고 이렇게 한국 사회를 OECD 국가로 이루어놨는데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결과물에 대해서 분배를 제대로 못 받고 엉뚱한 외국인이나 난민이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것은 난민을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면 그들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해는 그 사람이 또 사회 건설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난민을 받지 말아야 된다. 난민은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파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경제적인 파이를 지키겠다라 하는 노력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파이라면 저는 그걸 썩은 파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썩은 파이. 우리가 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그 한국 사회 민주주의 역량이 1등부터 꼴등까지 경제적인 부에 따라서 줄 세우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던 여러 가지 헌신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내야지 그 사회에 소위 삶의 질에 대한 그렇죠. 어떤 수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식의 무임승차론 때문에 난민들을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것은 일단 가짜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확장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한국 사회는 그런 방식의 썩은 파이적인 한국 사회가 아니다. 조금 더 포용력과 다문화주의적인 민주주의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경험만으로는 사실은 그게 안 됐을 때 조금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환기시켜주고 함께 응답의 요청을 하는 이 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들이 침묵했을 땐 젠더 불평등이 뭔지도 몰랐다가 발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힘들죠.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해요. 아니 왜 갑자기 여성들이 저렇게 분노했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나서라도 어떤 방식의 확장적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난민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제기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행위,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라고 하는 거가 또 난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위계 질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학교 교실이에요. 성적 줄 세우기 1등부터 꼴등까지 딱 줄 세워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는 좌석을 정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등 해갖고 어디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의 성적이 드러나게 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교실의 원형이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근데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1등도 안 행복하고 뭐 중간등도 안 행복하고 모두가 항상 그런 성적이라는 하나로 이렇게 딱 이계화되어졌을 때 아무도 거기서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계속 드러내야 되고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그 서열화된 위계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쩌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난민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그런 서열과 위계 속에 이제 또 편입시켜서 더 그걸 강화시키는데 그러면 우리끼리만 경쟁하면 되니까 나을 것 같지만 어차피 그거는 경쟁이라는 것을 깰 수가 없잖아요. 좀 이제 그게 포용되었을 때 좀 더 그게 좀 헐거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경쟁하면 좀 더 내가 그 윗자리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환상 같은 거가 있는 건가. 아니 저는 이게 정말 그래요. 아주 경제적인 관점으로 말하더라도 우리가 고부가 같이 뭐 문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막 문화 콘텐츠, 이제 K-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TV나 영화가 이제 즉각 동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TV 프로그램의 이슬람 비하라든가 아니면 정말 뚱뚱한 여성들에 대한 모욕 이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동시적으로 이 주요 메이저 방송국에 항의를 하는 글로벌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팔칵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들이 뭐 한국 여행객이 어디 가서 무슨 대우를 잘못 받았다거나 폭력을 받았다거나 모욕을 받았고 누가 침을 뱉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사관은 뭐 했느냐까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뭐해 막 이러는 거 하는데 난민들은 그렇게 자국민 보호 운운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보호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장기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자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난민들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제3국으로 가든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절대적인 약속은 할 수가 없죠.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우리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근데 당신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법도 제도도 그런 공정한 절차도 지금 다 작동이 안 되는 전쟁 상태의 예멘에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임시적으로나마 어떤 부분에서 당신들이 여기서 조금 주거지를 마련하여서 살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조금 도와주고 그 상황이 좋아지면 그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요 정도의 제스처가 난민 협약이고 요 정도의 제스처가 난민법입니다. 2013년도에. 정말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난민법도 설명하시고 난민조약도 설명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사회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그걸 약속하고 난민들을 보호하겠다라고 공표한 국가인데 사실은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터졌을 때 제일 무책임하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고 또 정치인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분석이 가능할까요? 정말 화가 났던 게 제가 종종 했었던 이야기인데 난민 문제 터졌을 때 정말 딱 한 명의 스피커만이 공적인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배우 정우성 씨였고 유엔 난민기구의 홍보대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모든 공격을 다 감내하면서 너는 뭐 비싼 집에 살면서 포시랍게 사니까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지라고 하는 인신공격까지 들어가면서 총대를 정말 맺는데 예, 이렇게 작동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출도 금지도 생각나네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아니 없다. 그 제주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출도 제한 조치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황당한 이것도 일이야. 폭력이죠. 진짜 말도 안 돼요. 제주도 분들은 이미 본토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떤 그 우리나라의 4.3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냉전 체제의 네. 희생양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그 섬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 같은 또는 보호소 아니면 외국인 어떤 시설 이런 개념으로 상상했다라는 거죠. 육지에 있는 많은 나름대로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난민이 와서 우리를 강간할지도 모르고 또 일자리를 뺏을 수 없다. 이런 모든 공포의 격리 장치로서 제주도를 상상했다라는 거. 그거부터가 제주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본 거는 이미 제주도에서도 맘카페라든가 일부 제주도 분들이 난민 반대 정서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제주 시내에서 여러 군데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낯설은 타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그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7, 8월에 어찌됐든 제주도를 가서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주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일단 왔는데 어떡하나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내 문턱에 들어왔다. 내 집을 입구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와서 일단 살아보게나 정도의 환대를 베푸는 거는 또 인간의 기본 아니겠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정말 제주도 분들이 국가 지원 영원, 빵원. 그다음에 제주도청에서 이제 9월 달부터 1억 6천 정도의 그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지난 5, 6개월 동안 빵원. 예, 전혀 물적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성숙한 역량 덕분에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예멘 분들이 제주도에서 나름 일자리도 찾고 또 거기서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안전한 형태로 난민 인정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예. 정말 정우성 씨만 발언하고 정가 권력은 침묵하고 조용히 있을 때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거네요. 제주도민들께서 나신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제가 가봤더니 이제 4, 5명씩 이렇게 나눠 갖고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난민분들이 거주를 하는 동네는 혹시 한국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불편하고 그러실까봐 범도위 그 제주도에서 민간 단체 39개가 그 서로 협력하여서 난민 인권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일단 임시적으로 조금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연대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4, 5명의 예멘 분들에게 어떤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싶어요. 카톨릭의 공소나 이런 데서 마련해주고 싶은 그 주민들에게 가서 여기요 예멘 분들이 4, 5분 정도 오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항상 내가 들어가도 당신의 삼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분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 마을이 수용해 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일일이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가서 그런 방식으로 난민분들과 접촉한 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규모 난민 지원 어떤 숙박시설을 만든 어떤 기독교 쪽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기독교 방식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가짜 뉴스도 말했지만 제주도를 아랍
지역에 해외 선교국이 나가기 전에 활용하는 연습장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예멘 난민들을 선교하고 개종해보는 그 경험을 쌓는다. 라고. 엉망진창이네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이 가짜 뉴스가 하고 이게 그 선민의식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들이 결합돼가지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봤을 때 그 난민법이나 난민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근대 정상국가로서 자기를 보이고 싶어서 했었던 어떤 박근혜 약속.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거 난민법 아시아 최초로 제정했다면서 얼마나 많이 한국의 민주적 역량이 어떤 글로벌 세계 민주주의를 이끈다라고 홍보하고 선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실패한 거고 네. 예멘 난민 사건을 봤을 때는 국가도 정상국가로서 퍼포먼스도 실패했고 네.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보편 종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실패했을 때 사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은 뭐 가슴 뭉클한데 고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예멘 난민분들과 함께 그 상호작용했던 뭐 제주도 분들의 뭐 좀 예를 들어보면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예멘 분들이 제주시 외에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제주에 머무는 동안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떤 평화의 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투어 프로그램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아까 4-5명으로 이렇게 분산된 모든 난민의 거주지에 자발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그 봉사 활동가들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술 분야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서로의 얼굴을 그리기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직면해 보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고 또 이 제주 예멘 출신으로 언론인 분들은 제주의 한 신문사에서 프리랜서 언론가로 고용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접점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제주도가 또 돼지고기가 엄청 맛있잖아요. 흑돼지. 돼지 못 드시죠. 근데 무슬림 분들이니까 흑돼지를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흑돼지를 만지거나 아니면 돼지를 만지거나 돼지와 함께 음식을 조리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의 많은 식당들이 어쨌든 이 흑돼지를 다루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깜놀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나 충격들에 의해서 조금 여전히 오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예요. 적대와 어떤 환대의 차이는 정말 시간성의 개념인데 우리가 적대했을 때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적대의 대상이지만 알아가는 어떤 식의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세스는 준다면 그것이 굳이 그 사람을 적대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환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대와 적대가 그렇게 극단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밤에 막 왔다 돌아다닐 때 제주도에 이렇게 그 예멘 분들이 수염이 이렇게 좀 나갔고 밤에 몇 분씩 돌아다니면 저도 몸을 딱 깜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종주의다. 혐오다 이렇게 바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남이든 예남이든 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축적된 그런 위협의 경험이 있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판단이나 감정에 있어서의 스스로 공정한가를 계속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늘 외국인이나 이주민이나 난민을 하면 제 이 편협한 존재야 하면서 저를 막 때려요. 이 편협한 존재 막 이러면서. 지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안에서 두 가지 정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제주도민들과 뭐 그럼 서울에 있는 우리는 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서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예멘 난민들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얼굴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만들어진 이미지에 갇히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아까 그 돼지고기 예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문화 간의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라는 게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 안에 있는 그 이슬람교 안에 있는 여성 혐오적인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죠. 뭐 좋은 관습이라든가 네네네. 여성 할례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이런 차이들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라는 것들이 사실 공포를 가지고 올 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는 저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기독교 20%가 기독교 인구이고 어떠다 미국 기독교자, 호주의 기독교자, 필리핀의 기독교자,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자. 기독교란 이름으로 어떤 부분에 자기의 어떤 특정한 문화적 신념이나 생활 양식이 같을까요? 우리가 전 세계 4분의 1 인구가 무슬림이에요. 25%. 근데 정말 여러 군 나라에 퍼져 있잖아요. 아랍반도 아니면 아프리카, 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러면 그 무슬림은 뭐 변종 무슬림인가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무슬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도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 무섭잖아요. 막 자식 죽이고 복수하고 진짜 저는 그러고 막 맨날 소위 창녀 얘기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적 그 불평등과 침해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대서 코란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또 성경에 의하면 이런 거다 해갖고 지금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런 실천을 행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징벌이라든가 평화와 행동 양식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썼던 고전적 텍스트로서의 코란 안에서 유추되어지는 어떤 계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은 사실 굉장히 무슬림의 특징이 유연하거든요. 유연성. 자기가 실행되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슬림들한테 갖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경전화돼서 박제화된 형태로 무슬림을 보는 거에 익숙해지면 실제 전 세계 25%의 인구하고 친구도 만들 수 없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낙후된 형태의 종교의식이나 문화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한국인데 박정희 정권 때 한국의 모습 맨날 체류탄 터지고 사람들 고문하고 그랬던 얘기가 막 해외 뉴스에 퍼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는 이 평화의 어떤 선지자로서 하는 노력들 다 한국이에요. 근데 시간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슬림을 볼 때는 이 시간성이란 개념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지역성이란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무슬림은 평생 그 조언과 어떤 그 여성어가 또는 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뭐 테러리스트 이 개념으로만 보니까 사실 무슬림이 갖고 있는 그 지역적, 역사적, 시간적 아니면 그 내부 안에 계급, 젠더, 또 에스니시티 이런 것에서 오는 다양성을 아예 삭제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고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중심 문화가 남성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그리는 반면에 여성은 되게 탄력사적으로 신비화해서 여성이 걸 엄마 혹은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고 방식이 무슬림의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나 이슬람 신도들한테 작동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해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언제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의 형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국내 무슬림도 20만 이상 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국내 무슬림도 그 존재한 게 뭐 유학을 가서 터키나 이런 나라에 유학을 가서 개종하신 분도 있지만 또 한국의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어떤 무슬림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970년대 때 그 이슬람 성원이 또 만들어진 것도 한국에서 어떤 전쟁 참여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 땅을 그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성원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그 무슬림들이 또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무슬림 역사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 내 무슬림이 무슨 좋은 풍습을 갖고 있었나 아니면 그러면 무슬림이면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각국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세속적인 형태의 법이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예멘 난민들도 예멘 법안에서 금지되는 게 있고 한국에 와서 난민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금지되어지는 법들을 하면은 위반이 되는 거죠.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저는 이제 인류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몰 시간성의 환상. 타자를 볼 때는 시간 개념이 없고 변화의 개념이 없고 다양성의 개념이 없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한 번 무슬림은 영원한 조혼 풍습자 아니면 성폭력자 테러리스트라고 박혀뒀을 때 우리가 그런 관념을 강화하면 갈수록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사회적 손해, 물질적 손해, 그다음에 교육적 손해, 철학적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을 계속 유발하는 정치인들과 이 소위 종교 집단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맨날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청년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라라 그래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고부가 가치 문화산업을 일으키고 하는데 고부가 가치가 되나요? 이렇게 편협한 문화관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하고 마주하면서 우리의 사유를 바꿔나가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그러니까 낯선 핸드백을 보고 나서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존재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의 세계관을 알아내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전 신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학자니까 많이 애써서 만나잖아요. 사람들도 만나러 그러는데 꼭 만나서 봐야 이해하냐.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비전이라든가 우리 삶의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자기 확신을 좀 갖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떤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고집을 피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사회를 굉장히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무슬림의 탈역사성 뭐 이런 몰 시간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정말 그래서 그 논의들을 볼 때마다 떠올랐던 건 이 이야기들 속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지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무슬림 여성들의 영능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문화권 안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싸워온 것처럼 그 지역의 여성들이 싸워왔을 텐데 이 여성들의 투쟁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이제 원시적인 이미지에 고착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폭력이다 싶더라고요. 예, 저는 난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젠더와 난민 문제를 핵심적으로 봤던 이유는
난민 발생 사유라든가 인정 사유에서 젠더가 사실 없었어요. 없어요. 5가지 중요한 사유 중에서 신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물론 여성이라는 신분도 있지만 젠더 박해라는 거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의 이 배우자나 아들이 어떤 뭐 데모를 하다가 잡히거나 아니면 투옥되는 경험이 있었을 때 이 항상 경찰들이나 아니면 그 악의적인 어떤 사법관들이 와서 이 여성들에게 너의 자식이 어딨냐 출처를 물어보는데 이 여성들을 강간하죠. 그렇죠. 그리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죠. 그 여성들을 굉장히 모욕 주죠.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 아들이나 아버지는 어떤 해외에서 내가 공포가 있다라고 박해 신청을 하면 박해가 다 통합니다. 박해 여부를 인정받아요. 근데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젠더 박해 고문이나 이런 걸 당하고 와도 당신은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껏해야 주는 게 난민으로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거든요. 정치범이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섹슈얼리티나 젠더 침해 때문에 오는 이 박해 사유가 전지구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무슬람 국가에서 젠더 박해 심하죠. 그리고 원치 않는 할례 막 해가지고 감염돼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에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근데 운동을 벌이자마자 투옥되거나 아니면 고문받거나 그러잖아 여성들이요. 네. 근데 그 서양들이 하는 것은 그냥 여성 운동 의 어떤 피해자가 벌여나가는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도 뭐 조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남성들 정치운동을 한 남성들에게는 비행기표도 사주고 빨리 나라를 떠나라 하고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가족조차도 그 모든 피해와 고통을 그냥 현장에서 받으라라고 냅두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난민 문제를 얘기했었을 때 저는 젠더 박해 문제가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한국의 난민법 안에서도 젠더나 섹슈얼리티 문제가 너무 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취급돼가지고 그게 제일 저는 한국 난민법에 있어서 지금 취약한 게 젠더 관점의 부재 이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됐어요. 네. 듣다 보니 또 이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나라 난민이죠? 그분이 거기 자국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지금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이번에 이제 그 성폭력 피해를 생생하게 증언한 생존자로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상 이제 그분이 근데 이제 그 수상 소감이 그래서 모든 성폭력 생존자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수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분도 그런 젠더 박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심각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제적으로 이게 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변화의 계기도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자기의 일상적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면은 한 거 하다가 죽음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항하다가 뭐 할례 문제라든가 아니면 폭력 문제 하다가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담론적으로 한 어떤 태도는 무슬림은 구제불능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성들은 피해받는다. 그러면서 마치 저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혜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권위주의적 어떤 태도로 바라만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멘 난민들 중에서 성별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난민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 험난한 난민화의 여정을 뚫고 이제 가족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안전한 곳일 거야.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대. 그분들 안에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또 안정화의 기제겠어요. 그럼요. 인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뭐 제안하는 것들이 다 뭐 아버지나 남자로부터 여성들을 분리하라. 무슨 권리와 무슨 어떤 그거는 감정으로 아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한국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정말 그 한계인가라는 것도 많이 고민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거를 그러네. 비판하면 너희들은 아직 가족주의에 묶여서 그러게 또 그렇게 딱지가 이야기하는 주의라고 거다. 붙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나 언제나 너무 많은 게 신념화돼서 예, 문제. 모든 것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게 그들에게 우리는 가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난민들에게는 사실은 유일하게 그 의지하고 가족을 또, 함께하고 싶었던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건데 그런 맥락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른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무슬림 그 난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아버지가 딸의 결혼 상대자를 뭐 정해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것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결정권의 방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여기서 너무 소수자로 존재하니까 우리 딸이 앞만 둘러봐도 적절한 배우자감이 없을 때 한 사람만 괜찮다 나타나면 그냥 혹 가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자기 딸을 막 결혼을 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의 민법을 잘 몰라요. 한국의 난민법은 체류 관련한 상황만 계속 알려주지 한국의 민법이 뭐 정말 그 팔촌간 결혼 같은 거 금지한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법을 몰라서 그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게 규제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촌간 결혼이 장려되는 결혼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촌간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게 다르구나, 장려되는 또. 건데 우리나라 사촌간 결혼하면은 이거 근친 그 결혼이라서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온 한 필리핀 이주민이 사촌 동생과 결혼을 했다가 사촌 동생이 이제 대사관에서 한국에 왜 가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간다. 누가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우리 사촌 오빠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실질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래갖고 그분은 비자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린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이 끝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작. 우리가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사회로 글로벌 사회로 이동을 할 때 지금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4%를 넘어섰잖아요. 소수자지만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일부 문화를 운반해 오기도 하고 자기 음식을 운반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좋은 시민의 개념,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국민의 자격이나 국민의 의무하고 조금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우리 사회에 질문할 거예요. 그럼 우린 그때마다 추방하거나 그때마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하거나 그때마다 역시 이들은 테러리스트야, 이들은 성폭력범이야라고 그냥 단정 내리고 적대하고 혐오하면 사건이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일단 우리가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난 2006년 이후에 13년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진짜 다문화 사회로 이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한반도에서 해외로 이주해 나간 분들이 지금 760만 정도 되면 남북한 한판 인구의 10%예요. 우리나라는 국제 이주 국가 중에서 송출국에 속합니다. 하도 송출을 많이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들 중에 한 3, 4위권이거든요. 국민은.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인이지만 그 나라의 시민과 국민이 되었는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다문화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뭐 영주권 절차 아니면 이런 식의 아니면
미등록자들하더라도 사회적 지원에선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뭐 그런 폭넓은 의미의 사회보장 정책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에게 특별하게 좋은 형태의 고급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왔던 기업이나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있었을 거고 이런 식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주민 4%인데 그 이주민 4% 중에서 반 이상은 임시 체류자고 그다음에 한 25만의 결혼 이주자들 장기 체류자가 있고 난민도 장기 체류자입니다. 난민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난민 인정받은 사람은 1,000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난민 신청자까지 합하면 그 수도 여전히 10,000명 이하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한번 대단한 실험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어떤 신념들을 옮겨갖고 오는 난민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보고 상호 질문하기. 한국은 왜 이래? 예멘 난민 왜 왔냐? 질문하다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접점을 가질 텐데 공론화의 채널이 예멘 사람들에겐 전혀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경험을 설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혹시 난민 인정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TV 채널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 현장을 통해서 서로에게 질문하기. 저는 그 질문과 응답의 과정이 질문과 응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주도에 왔는데 예멘 난민분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한국은 이래요. 한국은 뭐 어때?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뭐 손희정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배를 탔다가 못 타고 막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멘도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멘이 산악지대와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예요. 대부분 근데 북쪽에서 온 사나 지역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배를 타본 적이 없어. 제주도에서 배를 타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서 거죠. 아담처럼 이렇게 남쪽에서 오신 분들은 맨날 저한테 어떤 분들 한두 명 얘기를 들었더니 예멘 분들이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뭔지 아세요? 막 물어봐요. 저한테 모르니까 도미 요리래요. 그분들은 도미 요리에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미 요리를 해가지고 사우디의 부호들이 예멘에서 와가지고 휴양하면서 도미 요리 먹고 간대요. 그러니까 예멘 안에서도 지역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가 너무 다양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예멘 난민들이 게을러서 뭐 배를 못 타니까 배를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또 많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를 한번 타러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때는 그냥 배 타고 나와서 2시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3일에 있다고 그러면은 밥 갖고 가신 거 못 먹는 거 천지거든요. 예멘 분들이. 그럼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멘 분들이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월급도 생각보다 작더라. 근데 예멘은 이게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2시부터 5시까지 일을 안 해요. 다 시에스타 같은 낮잠 문화가 있어요. 낮잠 문화가. 그 나라 가고 싶네.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정말 문화적인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차이들을 하고 가게 되면 해결될 문제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시래요.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그랬는데 서로 질문하고 알아가면은 아니 예멘이 어떻게 있다. 한국 사회에 알려진지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90년대 많은 정착자들이 예멘 남북한 통일 사례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반도 이전에 같은 종족이면서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었던 나라가 예멘이었잖아요. 근데 예멘은 통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또 다시 분리를 하고 다시 통일이 된 상하고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주가 아니라 예멘 통일로부터
배우는 시사점과 교훈 이런 거 막 연구했습니다. 남북한 그랬구나. 통일에 어떤 시사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가스 있잖아요. 가스. 네. 우리가 그 석유를 다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네. 많이 가져오지만 가스는 예멘에서 아주 싼 값에 공급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도시가스나 가스가 굉장히 가격이 싸잖아요. 네. 예멘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그러니까요. 사실 다 공생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거나 배울 게 있을 때에는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네. 뭔가 우리한테 기대어 오는 것 같을 때는 막 난민이라고 원시적인 나라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식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네.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훨씬 이제 가깝게 느껴지고 이 예멘의 그런 가스, 네. 저렴한 공급.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이처럼 공포스럽거나 이처럼 응. 불쾌하거나 이처럼 적대적이질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없고, 거죠.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어쨌든 이게 어떤 사회적 공론장에서 이거를 만들어갈 어떤 주요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 권력의 또 역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난민법 제정까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미디어에서 보고되자마자 바로 네.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폐지 국회 발의를 하시고 그중에 한 분은 열린 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그렇게 빠른 조급한 형태의 정치적 해결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을 폐기하자 바꾸자. 난민법을. 그런데 근데 저는 법이 한 번도 우리가 그 법이 처음으로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이 어떻게 작동돼야 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보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게 정치인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네. 근데 2013년 난민법 생겨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부분 난민법에 의거하여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보장해 주면서 이걸 실행해 나가야 할 그런 것들을 감시하거나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폐지하자고 막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여론 추수주의뿐만 아니라 그 대중들을 그런 방식으로 호도하내는 나쁜 의도가 있는 행위였다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당파 문재인 민주당 내에 당파적인 어떤 갈등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가짜 뉴스로서 가장 악의적인 형태로 그 세석이 되어지게 만들어내는 그룹도 있고, 그렇죠. 또 문재인 정부가 수행하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못 풀고 있는 문제가 문화다원주의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는 굉장히 있지만 문화다원주의란 문제는 우리 한 국민을 구성하는 범주가 다변화되고 있다. 여성, 청년들, 그다음에 이주민, 난민 못 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다원주의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여성은 여성들의 특수한 경험에 의거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요구할 게. 그리고 청년은 청년 때 학교하고 일터의 이행기 과정에서 이게 안전하고 어떤 공정한 방식으로 직업을 얻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죠. 노인은 노인대로 어르신이라고 부른 노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 불안함을 또 메워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문화다원주의는 한쪽이 내가 더 갖겠다고 주장하면 다른 쪽이 손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항상 사유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더 갖겠다 하면 외국인한테 지원을 줄이자. 외국인이 더 갖다고 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여성이 우리가 어떤 정말 특수한 형태의 불안함이 있으니 이거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남성들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즉각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는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는 다양한 특수한 형태의 다변화된 인간 행위자들이 계속
교섭하고 협상하면서 벌어지는 확장성을 정치의 그 정말 힘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확장을 못 시켜내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썩은 파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만 가짜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앞으로 좀 고민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시고 정말 어떤 집요할이 많지,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면 어떤 것들이 해결된다고 믿으시는 신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군사주의, 군축을 하게 되고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쓰였던 돈들이 얼마나 복지라든가 문화다원주의를 풍성하게 어떤 조건에라도 사람들이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삶의 질이 좋다라고 인정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확장적 상상력을 갖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시면 좀 곤란하죠.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 비전이라는 게 한반도 평화와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적 해결이라는 개념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여성 문제나 이제 불평분들 문제,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난민이나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발화를 너무 안 하시고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민주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가자라고라도 하는데 저는 초창기는 대통령 입만 보다가 이제는 저기 아니다. 나라도 이렇게 막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떠들면서 정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 마음이 다 읽혀지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답함과 그러나 아까 김현미 선생님께서 그래도 미래는 밝을 수 있다. 군축, 비핵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빨갱이 프레임이 없어지면 어떤 다른 정치적 상상력과 가능성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이제 소수자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뭐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을 대의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경제적인 재난이 닥쳐왔다든가 이런 것들 시스템을 고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올려져 있는 이 가상의 밥그릇을 가상의 적이 뺏어간다라는 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좋은 표현이네요.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어낼까를 계속 페미니스트로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주민인가, 누가 난민인가, 누가 뭐 한민족인가 이런 고민이 제 존재론에 제일 늘 있는 질문인데,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일본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러니까 또 집안사가 복잡해서, 근데 생물학적 할머니가 일본 분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낳으신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고모가 굉장히 보수적이시거든요. 한 10년쯤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가 말하자면 너처럼 대학 나오고 똑똑한 애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지금 결혼 이주하는 외국인 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베트남, 필리핀에서 여자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혼혈을 낳아서, 그러니까 저희 고모 표현이니까 그냥 혐오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혼혈을 낳아서 이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 얘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정치까지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질문은 고모도 혼혈이잖아요.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식민적인 어떤 생각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혼혈이 아닌 거. 일본인과 한국인은 혼혈이 또 아니고 어떤 인종과의 결합은 또 혼혈이고 이런 식의 인종주의가 엄청나게 작동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질문 이후에 도대체 이주민이란 누구인가? 뭐 나는 그러면 순혈 한국인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거든요. 남 얘기가 사실 아닌 게 모두에게 있을 텐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죠?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제일 앞에 사례로 러시아 여성 사례를 쓰셨잖아요. 맨날 애들이 그 헐벗은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런가? 파진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추위에 그렇고 추위에 강해지라고 일부러 그런 옷을 입게 자라게 하고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낯설고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고정관념에서 딱지를 붙여서 아마 그럴 거야라고 이렇게 선그어버리는 것을 그것이 안전한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계속 좀 주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또 우리의 사회 경제적 요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좀, 사실 경제성장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제일 요인으로 내부 갈등이 없었다. 내부 갈등이 없었던 것은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논란이 그 논의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종, 혼혈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은 다 위협적인 존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 선망의 대상, 개념밖에 없었고 나머지들은 다 어떤 벌써 유색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이제 개발 국가 사람들은 다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고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야 될 존재. 또는 위협적인 존재. 이런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척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뭐 남녀, 젠더의 문제도 굉장히 그렇고 이성애, 동성애자 뭐 그런가 이건 인류가 어느 역사에서도 다 성소수자는 늘 존재했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그 1913년에 여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막 나왔거든요. 다른 나라. 실질적으로 여권이 등장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이긴 한데 그 여권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는 뭐 어떤 뭐 한나 아렌트가 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경험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여권이 없었을 때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거기서 또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 국민국가라는 게 하도 이제 정치적 시스템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내국인들을 어떻게 결속시키고 자기의 정치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개념에서 과도한 방식으로 이제 국민국가주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인구 통계 같은 거에 나오면 99% 이상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되어지는 나라로 구성된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다른 종족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왜 인종주의적 사고를 오랫동안 해왔는가? 왜 순혈에 반대해서 혼연이라 외국인을 위험한 존재를 바라봤는가?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미래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문화적 장애 요인이 된 거.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수녀를 더 이상 자랑스럽게 좀 아니 그리고 말고. 정말 저는 여론과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제결혼 아시아 여성이나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가족들은 우리가 국가 용어로도 다문화 가족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인이랑 결혼한 커플이나 아니면 가족이 나오면 글로벌 가족이라고 불러요. 진짜 웃겨요. 글로벌 가족 대 다문화 가족. 예, 그래서 거기에 인종적인 위계, 계급적 위계, 그다음 문화의 위계가 완전히 들어있는 형태로 계속 발화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해도 언론이나 미디어가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인종주의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종주의 사고가 마치 상식이라든가 팩트라든가 어떤 그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계속 만들어져 왔던 교육 환경, 미디어 환경, 그다음 법제도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적이어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스포츠 중계를 할 때도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이제 좀 유색인종 뭐 어떤 사람이 골을 넣으면 뭐 표범같이 날쌔게 날아가서 동물적 감각으로 골을 넣었다 하고 백인이 골을 넣으면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예,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요. 아, 놀라운 선수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미 그렇게 각본이 짜여 있는 거예요. 인종화되어 있는 예, 표현이죠. 실질적으로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네. 그렇게 보기로 이미 결심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맨날 인종적 사고를 한다라고 매일 고백을 해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국가가 어떻게 이 조금 더 문화다원주의 시대 때 인종적 사고, 인종차별주의나 아니면 성차별주의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교육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민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종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제일 겁나는 건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연설하셨잖아요. 우리 네.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함께 살자고. 저는 그때 좀 그래도 네. 감격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을 가진 수사인데 그게 네.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단일민족의 환타지에 기대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5,000년과 70년을 이야기할 때 남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에서 배제되는가가 당연히 걱정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종전이 되고 뭔가 연방제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북한과 교류가 시작될 때 이 둘이 엄청나게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70년의 간극 때문에 네. 이 차이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다른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할 때 그렇죠. 누가 소환되어 올 것인가. 그것도 예.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북한은 한국에서 국제결혼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담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열렬히 비판했거든요.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어떤 세뇌된 것이다. 해서 북한의 민족 순혈론은 굉장히 강한 정치 담론입니다. 동성애도 그래서 혐오하잖아요. 민족의 순수성이란 이름으로. 여러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김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을 내린다기보다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네. 알리는 어떤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고민거리를 남겨놓고. 네, 근데 저는 하여간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낯선 것을 좀 알고 호기심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전공하신 김현미 선생님도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인종적 사고를 한다. 막 이렇게 자신을 아이고 뭐 이렇게 편협한 존재. 이 편협한 존재야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그거를 또 자각하고 그러면 한 발 한 발 나가고 또 제주도의 그런 성숙한 타인을 정말 환대하려고 했던 그런 시민사회 노력들은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러네요. 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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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얘기 다 나누었어요. 그런. 선생님 혹시 가시기 전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떠난 사람과 중간에 떠난 사람, 영원히 떠나서 자기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난민들은 그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임시적으로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홈에 대한 고향에 대한 또 굉장한 절박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다 있다라는 것 또는 집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양한 폭력적 상황 때문에 영원히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여성들도 정말 집 떠나야지만 생명이 보존되어진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다 집을 떠날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집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구성해온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된다면 누구라도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켜 내려는 노력에 난민, 선주민 그런 구별 없이 조금 한국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좀 확장시켜내는 동등한 참여자로서 난민을 한번 바라보자.
바라봅시다. 네. 예. 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